나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 보낭칠 이노큐 여러분들께 네. 또 소개합니다. 추석에 말이죠. 선물 걱정하지 마세요. 보낭칠 이노큐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이 사실은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잠입니다. 네.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은 이제 복이에요. 복을 그렇습니다. 넘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갑자기 그 전도를 이렇게 훅 들어오십니까? 전도사입니다. 왜 갑자기 전도사예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 자, 이게 잠이 보약이라고 잠 못 드신 분들을 위한 네. 건강 선물입니다. 건강의 기본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인데 현대인들에게 잘 먹는 것 이미 과잉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저기 먹방을 통해서 유감없이 잘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죠.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은 이제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잘 자는 것, 잘 자는 것도 이제 책임질 때가 왔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보낭칠 이노큐. 네, 잠이 부족한 분들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잠은 많이 잡아야 뭐예요? 피로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네. 자,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단 현상, 우울증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예, 자,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 얘기 들어보니까 황칠나무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예. 좋은 건가요? 그럼요. 네. 거기다 오가피를 주 원료로 했기 오가피. 때문에 이게 네. 몸에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또 몸에 강력한 이 개선 효과를 주는 생약 생약이군요. 성분입니다. 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김용민닷컴에서 초특가로 판매 중입니다. 잠 못 드는 분들, 네, 추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용 부직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자, 그렇다면 김용민닷컴에서는 얼마에 파느냐? 52,000원. 52,000원. 정가가 8만 원인데 거의 뭐 3만 원 싸네요. 그래서 네.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5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추석 선물로 강추를 합니다. 네. 그 고향에 내려가면 자꾸 이제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네. 공부는 잘하고 있냐. 네,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하나 할 때마다 네. 요거를 한 잔씩 이렇게 드시게 네. 바로 잠이 드실 겁니다. 또 저기 고향 내려갔는데 네. 시어머니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인 분들 네. 시어머니께 이거를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보 들고 갈게. 네. 꿀잠을 선사하는 겁니다. 꿀잠을. 예, 그래요. 보낭칠 이노큐. 자, 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이 보낭칠 이노큐.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 저는 이미 그 추석 선물 김용민닷컴에서 다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뭘로 하셨어? 지난번에 저희가 엄청 먹었던 네. 고추장 굴비 아이고, 세상에. 고추장굴비. 난리 났네. 그거 좋네. 두 세트짜리. 네. 네. 좋네요. 보낭칠 이노큐. 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예. 아 진짜 이거는 먹을 때마다 아니, 맛있어서 드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맛은 없어. 아니 이거는 그 진짜 약을 먹는 것 같아요. 약을 먹는 맞아요, 것 같아. 약. 딱 한약 같은 맞아. 느낌인데. 딱 한약이야. 자, 그러나 이걸 또 계속 드셔보시면은 네. 꿀잠을 자게 됩니다. 일단 지금 마음 좀 이거 먹으면은 뛰던 심장이 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보낭칠 이노큐 추석 선물로 짱입니다. 자, 디아페비노 함께 하겠습니다. 디아페비노. 오늘은 좀 광고가 많아서 머리 감는 건 좀 쉬기로 했습니다. 네. 아이고. 자, 김용민닷컴의 최고 인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디아페비노. 역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박스, 그러니까 한 박스에 3개 들어가 있죠.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개를 더. 세 이거 박스. 한 개. 아니, 세 박스가 아니라 하나를 하나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요게 3개 들어간 게 한 박스인데 두 박스 사시면 요거 하나 더 드리고 자, 3박스를 구매하시면은 요거 2개. 네. 2개.
대단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비누 한 번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럼요. 네,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 디아페 비누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죠?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일이 아니죠. 마이오일. 마이오일. 네.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그래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 광고판이 네, 김용민 PD의 얼굴을 박아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이제 디아페 비누를 위해서 제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다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네. 많이 사주시기만 한다면. 언제 하시죠? 그거? 그거 우리 저기- 저 콘서트 네. 9월 21일? 9월 21일에 9월 21일. 예, 그때 정말 바디로직을 입나요? 그렇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공연장에서 한 200명 모아놓고 저희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200명이 네. 목욕하는 거 보시러 온 거예요. 바디로직을 입고 자, 그래서 목욕을 다 하고 이제 목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관중석에다 뿌리는 와우. 그 이벤트도 좀 기획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 기대됩니다. 예, 우산을 다들 준비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모신 손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통 모르시는데, 네. 예, 아유 정말 우리 허재현 안녕하세요. 동지가 나오셨어요. 허재현 동지 나오셨습니다. 예, 예. 전 한겨레 기자, 그리고 저도 아무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네. 정치면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재현 기자는 사회면에서도 네. 볼 수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네. 예. 직전까지 경찰 출입. 그래요. 아니, 이거 얼마 만에 이제 미디어에 나오시게 되신 건가? 그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나오는 그래요. 저희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네. 처음 모시게 됐어요. 아니 근데 무슨 사이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 글을 예. 올리시던데. 네. 네네.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네, 이제 뭐 저가 이제 계속 이제 기자로서 계속 이제 길을 걸어달라는 이제 주변에 응원들이 있어서 제가 조그맣게 탐사 보도 매체를 만들었고요. 리포 액트라고. 리포 액트. 네, 제가 이름을 지어서 평소에 이제 가치관을 좀 담아서 만든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뭐 기사도 쓰고 있고 뭐 마약 일기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저 예. 우리 허재영 기자 한겨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인터넷 방송할 때 한 사무실에서 뵀었잖아요. 네, 허재영 기자. 네네. 예. 너무 잘 제 챙겨주셔서. 항상 보면서 한겨레 기자답지 않게 싸가지가 있었고 예의 바르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겨레에서 참 허재영 기자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겨레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알고 봤더니 경찰에서 어떻게 네. 아직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왜 고개를 숙여? 죄졌어라고 하려다가 죄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죄졌어라고 하려고 하다가 죄를 진 게 있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동지가 더 뼈를 때려. 오늘 이제 제가 사실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가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마약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분명히 일으켰고 많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여차역시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마냥 근데 이 방송에서 그런 표정만 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웃고 있다. 제가 여기 와서 설사 웃는다고 해서 제가 뭐 저의 자숙의 태도가 잘못돼 있거나 뭐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시거나 그럴까봐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조심스러워하시는 게 맞아. 네. 사실은 웃지 또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오늘 또 우리 네. 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놀란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그러실 텐데 오늘 이 모습은 좋습니다. 저희는 근데 웃겠습니다. 아, 저희까지 네. 웃으면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웃기실 거라 저도 웃기고 웃을까 봐 놀릴 거예요. 걱정됩니다. 그래도 이해를 네. 하시고. 사실 예. 저희가 광고 방송이어서. 자, 여러분 허재현 기자, 한겨레 기자였고 뭐 에이스였어요, 진짜 에이스였고 특종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이미 특종 기사를 쓰고 있었죠. 바로 또 그 직전에는 경찰 이제 정치 댓글 사건 이제 폭로해서 4월 달에 기자상 받고 5월 초에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혹시 음모 아니냐 뭐 그 이런 경찰을 얘기를 불편하게 많이 한 그런 그렇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를 지금 이제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뭐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그 입사 연도가 저희 기사 시작하신 입사 연도가 저랑 같으세요. 아, 그러세요? 저도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허재영 기자님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에 엄청 많이 봤어요. 무슨 일로? 왜냐면은 그때 광우병 촛불 집회 네, 때문에 네. 그 온갖 미디어에 이제 1년차, 2년차들이 박람회였어, 박람회. 네. 근데 다 거기 광우병 모였던 촛불 시위는 그 진보 미디어의 박람회였어요. 네, 그때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유독 좀 눈에 띄고 왜냐면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트위터 막 이렇게 SNS 하는 기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네. 허재영 기자님 하고 계셨고 블로그를 굉장히 그때 뭐 그때 블로그였어요. 네, 그때 하고 블로그 계셨고. 시대였지 진짜. 예. 그래서 많이 좀 그 눈길이 가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고 또 이제 밤 늦게까지 또 있던 몇몇 안 되는 기자 중에 또 한 분이셨고 그랬었죠. 그래요. 또 예전에 그 차승원 씨가 또 우리 허재현 기자님 아버님. 예, 네, 아주- 저희 아버지가 네, 아버지 경비 아저씨였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차승원 씨가 그 정말 여러 가지 굳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잘 챙겨주셨어요. 잘 챙겨주시고 예. 그걸도 이제 사실은 허재영 기자 아버지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허 기자가 또 기사를 썼고 그때 이제 차승원 씨가 조금 약간 이상한 구설수에 휘말려서 약간 곤란을 겪을 아드님 때였어요. 관련해서 예, 예. 했을 아들,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제 예. 너의 인격이 뭐냐 뭐 이런 막 댓글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이제 관찰했던 이제 전에 들었던 차승원의 이제 기본적인 품성과 인격들은 알고 있었기에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출근길에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뭐 한 10분도 안 걸려서 후룩 썼던 글인데 그게 이제 제가 11년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가 돼서 제가 정말 많은 보도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당황했었죠. 당황하고 그러고 나서 차승원 씨가 나중에 회사를 찾아왔어요. 한겨레 오셨어요. 네, 찾아왔어요. 네. 일부러. 네. 네. 저한테 인사하려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네. 뭐 고맙기도 했었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뭐랄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이렇게 늘 인품 덕을 쌓더라고요 그분. 네. 그런 아니, 일이 근데 있었죠. 사실은 허재영 기자가 따뜻했어요. 항상 따뜻한 시선을 가졌던 분이고 그런 차승원 씨의 그런 남들이 잘 몰랐던 그 미담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알리는 태도. 난 이거 보면서 사실은 차승원도 차승원이지만 허재현과 또 허재현의 아버지의 그런 따뜻함도 또 느끼게 됐었고 참 좋았었어요. 고맙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 허 기자, 그 얘기 좀 예, 한번 예, 해봅시다. 어떻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 뭐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작년에 마약 한 걸로 걸려가지고 회사 결국 그만두게 됐고 네. 또 경찰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뭐 이제 모든 형사 절차는 다 끝났고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러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 추범은 다 그렇지. 별거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따뜻함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따뜻함을 유지하다가 벌어진 범죄였어요. 실은 이게 뭔 소리냐면 네. 이게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한 거에만 이제 깜짝 놀라서 사실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약에 노출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경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아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한때 만났던 친구가 맨날 이제 아파한다는 건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우울증 오래 네. 앓아서 맨날 자살하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친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 친구가 중독자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중간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친구가 제 앞에서 마약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고민이 들죠. 이런 친구를 내가 버려야 되나. 왜냐하면 같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근데 내가 당장 이 친구의 곁을 떠나면 얘는 뭐 당장 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도 없는 친구고. 그래서 걔를 이제 좀 치료하려고 사실은 이제 같이 병원도 가려고 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사실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좀 지나친 오만한 자신감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설사 이 친구가 내 앞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설사 내가 한 번쯤은 하더라도 나는 이걸 반복해서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제 스스로의 도덕관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제 살아온 삶의 태도가 비교적 그러한 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떻게 그 친구를 치료하기는커녕 이제 거기에 노출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필로폰을 했다라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나중에 깜짝 놀랐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태국에서 가져온 좋은 이제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고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는 들었고 다만 이제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종류의 어떤 종류의 물질일 수는 있겠다라는 감은 당연히 하죠. 네네. 당연히 그게 마약 종류이겠거니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마약의 종류인지는 사실 추정은 됐지만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일단은 그런 이제 저의 좀 어떻게 보면 그저 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런 생각은 1년간 계속 해오는 거죠. 내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라는 게 내가 마약을 한다기보단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사고이자 해프닝처럼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드는 겁니다. 마약이 뭐 목적이고 목표인 게 아니라 이제 관계 이런 점들을 사람과의 관계 이 점에 주안점을 주다가 결국에는 손대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렇죠. 네. 손대고 말하는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고 제 스스로도 후회 당연히 하죠. 후회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은 언제든 어떻게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얘가 나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버렸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나는 또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네, 우리 그런 허재영 기자의 마약 일기를 쫙 읽었어요. 네, 여기에 다 나옵니다. 올리실 때마다 다 읽어봤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모릅니다. 네.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헤어졌거든요. 결국은 제가 끊어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되게 가슴 아프지만 이러다가는 내가 더 이상해지겠구나라는 이제 본능적인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 기자라는 어떤 일종의 이제 책임져야 될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헤어졌고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연락을 그 이후로는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적발이 됐고 또 이렇게 회사를 또 나올 방금 수밖에 전에 없는. 여기 막 들어오기 전에 조국 후보자가 네. 이 마약 관련해서 함정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함정 수사가 과연 적법하고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느냐 지금 논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적발이 된 겁니다. 함정 수사로? 예. 어떻게? 그러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제가 마약을 하다 걸린 게 아니고요. 경찰이 계속 그 마약 그 사용을 같이 하자고 충동질을 하면서 저를 계속 설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SNS를 제가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신분을 위장해서 외로운데 밤에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뭐 그런 거에 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형사가 그렇죠. 형사 그 계정을 운영했어요? 형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어떤 마약으로 입건된 사람을 활용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조건으로 회유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수사에 이제 이용해 먹어요. 그렇게 수사에 협조를 하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이제 선처 이제 수사서를 만들어주고.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 이제 제소한 상태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함정수사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마약을 암시하면서 저에게 누군가가 접근해서 그 나간 거를 저도 인식하고 있었고 제가 그것에 대한 당연히 뭐 형사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질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함정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마약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막 조용히 이제 과거의 일로 다 덮어두고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접근을 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조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적발된 거였고 본인이 얘기하기는 네. 너무 사실 좀 네. 부담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네, 네. 이런 증언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네네. 함정 수사가 과연 타당한가? 나도 거기에 아니 덮어놓고 허 기자의 그 일만 놓고 보면은 이거 왜 걸렸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함정이었단 말이죠. 난 그건 몰랐어요. 함정인지. 뭐 어디 현장에서 그 적발이 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함정 수사 못하게 하잖아요. 교통 그 적발할 때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범행을 사실상 유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따졌죠 처음에는. 근데 일단은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찰에 입건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뭐였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국가의 도움을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약에 한번 이렇게 노출된 이후에 제 스스로가 중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것이 계속 생각나는 단계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네. 했는데도 그렇게 마약에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특히 필로폰이라는 그 마약의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일 것이야. 나 같은 사람은 다시 하지 않을 거야라고 나는 기자고, 생각하겠지만 기자고 난 또 이성을 그렇죠. 네, 나는 나를 사람인데. 잘 통제해온 사람이니까 설마 내가 나는 그냥 아픈 친구가 옆에 있어서 내가 한 번쯤은 하게 되더라도 네. 나는 그런 걸 다시 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마약은 정말 뭐 부처도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한 번 이렇게 접하게 되면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예, 저는 마약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예, 마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중독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나서려고 그래서 마약에 대한 문제점을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마약 제가 일기도 마약 쓴거 아니에요.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그런 마약 식의 일기, 이제 경찰이 이제 바로 그런 중독자들의 약한 특징을 잘 활용해서 실적 하나 이제 얼리기 위해서 막 함정을 파는 거죠. 너 마약 지금은 안 하더라도 예전에 했으면 지금도 하고 싶잖아. 나와. 막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근데 경찰을 말하자면은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의 포위망에 들어오고 말았어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일종의 이제 브로커가 저한테 이제 뭐 하룻밤 재밌게 잘 지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 네, 뭐 호텔만 자꾸 기다리세요. 자기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이제 휴일이라 저도 좀 휴일답게 좀 놀고 싶었죠. 조금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고 일단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마약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이 부추김 당한 상태였고 예. 그러니까는 호텔 잡고 기다려서 올라갑니다 하고 문자가 오더니 바로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경찰들이 이제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황했었죠. 당황했었고 어떻게 당신들이 마약 투약 욕구를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면 어떡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나 같은 사람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차라리 잘 됐다. 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왜 자꾸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내 스스로가 왜 감당이 안 될까? 나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치료를 받자. 그리고 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입건이 되면 분명히 한겨레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통 정리는 내 스스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 이렇게 한꺼번에 지라시를 통해서 알려질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나는 이제 죗값을 치를 걸 다 치르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중독 환자로서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이제 길을 걸으면 될 건 됐고 그리고 한겨레에서 내가 이제 책임질 건 지고 교통 정리를 이제 몇 개월 동안 조용히
가지면 되겠다라고 사실은 안도했었죠. 예, 당황했던 마음이 1시간 정도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갔었죠. 제 스스로. 예, 임의동행 형태로. 전 체포된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다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임의동행해서 가서 제 스스로 이제 다 모발 뽑아주고 그리고 나 과거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약 했던 것도 맞고 그 이후로 내가 진짜 이상한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겠다. 네. 다만 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당연히 비밀로 지켜주실 거죠? 라고 당연히 지켜준다고 해서 저는 그걸 믿고 모든 검사에 응하고 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잘 조사받고 집으로 귀가했던 거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제 예상과 달리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저에 대한 입건 정보가 시중에 다 퍼지면서 찌라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 조서에는 신문 기자라고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냥 직장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현장에서 뭘 체포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도 없고 기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막 확인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 어떻게 알고? 경찰이 여의도 증권가에 찌라시를 누군가가 뿌린 거죠. 그 신원을 특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입건 정보를 일부러 퍼뜨린 거다.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뭐 회사에서는 찌라시가 도니까 그때 회사는 알았어요. 그렇죠. 바로 연락이 왔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먼저 입건 정보를 일단 회사에 먼저 통보를 해줬고 찌라시를 먼저 본 건 아니었고요. 회사는. 그래서 나 경찰서에 있는 게 맞고요. 뭐 모바일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마약이 설사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응대하시라. 그리고 내 회사에 처음에 통화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모바일 검사에서 뭐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저라는 사건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 오해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은 회사와 경찰에는 저는 입건 당일부터 모든 걸 다 소상하게 사실은 다 밝혔습니다. 제가 뭐 은닉하거나 이런 거짓말했던 게 아닙니다. 예, 뭐 숨길 생각도 없었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치료받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교통정리를 해서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자숙계 기간을 어떻게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회사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스스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야 될 파트너였기 때문에 네.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회사도 많이 당황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해고를 한 거죠. 바로 해고했어요? 보름 정도 있다가 해고했습니다. 통상 해고를 하려면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막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날 당일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회 날짜를 좀 연기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소명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뭘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뭘 하다가 적발된 것도 아니고 과거의 일을 내가 사실 숨기려면 숨겨도 되는데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일종의 좀 그러니까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형에 참작될 만한 유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명 자료들을 준비할 것들은 제 나름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다면은 뭐 그날 바로 그렇죠. 이거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제 노동자로서 이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여러 가지 이제 원칙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좀 그런 관행은 한국 사회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관행이라는 생각은 그 회사의 그 선배나 뭐 이런 분들 가까이서 우리 허 기자님하고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은 이런 아주 뭐 단호한 해고 과정 속에서 허 기자님을 뭐 위로했다든지 뭐 혹은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작별에 대한 예의 표시라든지 이런 거는 했었나요? 아니 뭐 물론 있죠. 예, 저와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만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뭐 어떤 선배들은 자기가 실제로 이게 모 방송사 기자는 뭐 하다가 걸렸는데
회사가 나서서 이렇게 경찰한테 해서 유야무야해서 넘어가서 안 잘린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는 여러 네. 건 알아요. 예. 도벽하다 걸린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참 너는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좀 참 안타깝다. 뭐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시는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사회적 형벌과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물론. 네, 많진 않지만. 그 어떻게 그러면 그 뒤로 해고되신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한 1년 된 것 같은데. 리포액트 깃발을 올리기 전에. 그렇죠. 올리기 전에 사실은 제가 살아 있을까도 사실은 늘 두려웠었던 기간을 보냈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눈 뜨고 깨어났을 때 그냥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가 빨리 됐으면 나 그냥 너무 왜냐면 의식이 있는 순간들은 계속 그 마약 사건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고 내가 우리 사회에서 한순간 이제 시궁창 덩어리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숨 쉬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 뜨기 전에 그냥 어떻게 그냥 심호흡 정지 같은 거 좀 일어나면 안 될까? 뭐 맨날 이러면서 잠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자들이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냅니다. 이제 그런 기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뭐 죽다가 살았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한 관용 어구일 것 같습니다. 뭐 죽다가 살아났죠, 뭐. 네. 예. 그러다가 마약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예. 나는 일단 이 용기에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첫 편을 읽고 나서 대단한 사람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감탄을 했고 두 번째로 이게 이 문제가 이게 그냥 어떤 형사 사건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이런 고통과도 연결돼 있구나. 예. 근데 이제 자신의 이런 그 좀 뭐랄까요 감추고 싶을 수도 있었고 영원히 이제 그 이름을 지우고 그냥 무명의 그 삶을 사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었을 그렇죠. 텐데 네네. 다시 자기 이름 내걸고 또한 그런 뭐 말하자면 1년 전에 그 아픈 시간들을 복귀하면서 다시 이제 무대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용기를 주셨던 분들의 이제 충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라고 해서 왜 포털 사이트에 허재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을 때 마약이 계속 연관 검색으로 뜨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조카들도 다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약의 세계, 이게 마약의 세계라기보단 이 중독의 세계를 이제 제가 들여다보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환자구나.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딱 이름을 들으면 이건 질병이라고 금방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약 중독과 연관되어 있으면 이것을 질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딱 그냥 범죄로만 그냥 딱 각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 사실은 뭔가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중독을 사회적 질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독자들, 이 환자들에게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막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또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더 좋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마약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은 우리나라가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중독이 발병한 환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복 정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스스로의 그냥 너 범죄 저질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회복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근데 넌 직장도 다닐 수 없고 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해왔던 거 모두 다 내려놔야 돼. 근데 너를 극단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줬으니까 넌 알아서 회복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회복의 가장 좋은 조건인 내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극단적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스스로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도 겪고 있고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약 문제를 연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 그런 분들이 있었군요.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거죠. 네.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고민하던 학자들 그리고 퇴직한 경찰 간부들 뭐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고민들을 해왔는데 허재현 기자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허재현 기자가 겪고 있는 일들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사실은 허재현 기자 같은 사람을 우린 기다리고 있었다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네, 네. 저를. 그러면서 예. 자신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하고 해왔던 이야기들을 법무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서 사실은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고 있지만 네. 이미 해외에서는 제도와 정책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좀 따분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대중과 접점을 찾지 못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해왔던 연구와 주장들이 소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허재현 기자가 그 연결의 다리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조금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좀 찾아왔다 하면서 저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참 말씀하시기 쉽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또 네. 기탄 없이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뭐 당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또 경찰이 이렇게 야비하게 찌라시한테 정보를 흘리고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니까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어요?